방금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되게 춥대요. 그래가지고 4만 4원이 아니고 13한 2원이래. 올해 잘못하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밖에 놀러 다니지 말고 학원 오세요. 학원 따뜻하지 않나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난방하면 좀 돈 아까운데 안 아깝잖아. 그래서 날씨 추우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학원 오세요. 네. 자, 이제 파란색 3번 보니까 떠들면 밖에 세워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구나. 저쪽에 중간에 문 있죠. 저 문을 열면요, 이 난간이 있어요. 난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끔 졸거나 그러면 문 열어놓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저희 30분 서 있으면 바보 되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안 그러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나중에 누구 찝으면 알아서 문 열고 나가세요. 이렇게. 자, 주택연금제도 3번이 있는데, 주택연금,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주택연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써볼까요? 주택연금, 연금. 다른 말로 역저당. 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혹시 부모님들 주택연금 이용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혹시? 아무도 없네. 이상하네. 딴 데는 좀 있는 것도 같더니. 자, 일단 봅시다. 주택연금이 어떤 거냐면, 이 주택이 있어요. 이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제 갑이라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 연세가 이제 60세.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6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그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살아가기에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요. 담보로.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매월 단위로 대출을 받는 거야. 매월 마치 연금 받듯이 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이 받는 거지 사실은 매월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매월 대출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 같은 경우를 이제 은행에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매월 대략 한 60만 원 정도 이 여간에 나온다 보면 돼요. 6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언제까지 나오냐면 계약 해제 시까지. 대부분 사망시 계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망시까지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주택연금,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다니까 무슨 연금? 주택연금이라고 일단은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예. 그런데 역저당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요. 계속 이제 연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빌리는 거지 매달. 그러면 3억 잡혀놓고 계속 돈을 빼다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돈을 받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주택의 가치가 잔존 가치가 소멸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날짜 이게 만약 90세라고 이렇게 하자. 만 60세부터 받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나중에는 이분이 사망하시면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처분. 그러면 주택 처분 가격이 나오겠죠. 그 돈 가지고 부채 잔금, 즉 연금으로 빌렸던 돈에 대한 부채 잔금 채권을 갚아야 돼. 원리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역저당이라는 소리가 나왔냐면 일반적인 저당 대출은 돈 빌릴 때 한꺼번에 빌리고 집 살 때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구조인데 얘는 반대로 조금 빌리고 나중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갚는데요. 저당이 바로 저당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 살 때 저당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대출 받고 상환하는 그 구조가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저당이라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 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주택 처분 가격이 3억인데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80세 때 사망하실 수도 있죠. 그럼 연금으로 받은 돈이 2억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집 팔아도 1억 남죠. 이 남는 돈은 상속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국가가 먹거나 은행이 먹으면 아들 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속인한테 돌려주는데요. 시험에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예.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90세가 되는 시점에 3억짜리 담보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은 연금으로 갚아야 될 돈이 3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딱 맞춰 돌아가시면 계산이 깔끔해요. 이때 맞춰 돌아가시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계산이 깔끔하게 끝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브 계속. 그러면 연금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은행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혹시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오래 사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은 돈이 4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 팔아도 연금 채권 상환하는데 1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까? 이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게. 자, 첫 번째. 지금 무슨 연금이죠?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 받는 거죠. 이거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 받는 건데 뭐만 담보로 잡혔죠? 그래요. 주택만 담보로 잡히고 연금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담보로 잡힌 주택 외에 기타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할아버지가 이것도 사실은 이 건물도 할아버지 건물이야. 이 건물이. 그리고 할아버지 통장에 한 1억 5천도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분명히 맨 처음에 계약은 주택만 담보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 채권을 상환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 외 기타 재산에 대해서 은행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내놔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주택만 담보로 잡히고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아들 딸들한테 상속인이 부담해라 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이 은행에서 주택연금 계약 체결할 때 아들 딸들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들 딸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려고 하겠죠. 게다가 아들 딸들이 90세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90세 넘으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 우리 효사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분이 발생해도 기타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상속인의 부담도 아니고 국가가 전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국가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주택에서 사망하실 때까지 살면서 계속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 주택연금 가지고 노후 설계하신 분도 제법 있어요. 전에 이제 예전에 신문에서 이제 한번 봤는데 그 경기도 용인시 있잖아요. 그쪽에는 이제 어떤 그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제 퇴직을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공무원 퇴직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200 얼마씩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연금이? 그죠? 게다가 이제 뭐 노령연금도 몇십만 원 좀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금 보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좀 일부 있고 그리고 그때 주택이 아마 7억 정도 됐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7억이면 한 달에 한 140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합치면 5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니 통상 500이면 1년에 연봉이 6천 아닙니까? 연봉 6천 안 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노년을 즐기는데 한 달에 거의 500 정도 가까운 돈이 계속 들어와. 뭐 그런 사람들은 통장에 돈도 좀 더 있을 테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후 설계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너무 급하게 이 제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을 시켜버렸는데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이 90살 정도면 거의 대부분 사망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오판이에요, 오판. 그때하고 10년 후하고 앞으로 10년 후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어떤 노인들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 나거나 안 걸리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사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80 이전에 자연사 하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다 80 넘고
90 넘으신 분도 많고 그래.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요걸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책을 일단 보니까 89페이지 보면요. 그 네모 박스가 하나 있는데 연령 기준 보이세요? 거기 보니까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이 말은요. 아무나 60세가 넘으면 된대요. 소유권을 누가 가졌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가 소유권을 가졌든 상관없이 뭐 공동명의고 뭐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냥 만 60세만 넘으면 된대요. 할아버지가 주택 소유권을 가졌는데 할아버지가 60세야. 할머니는 39세야. 그래도 이용이 가능해요. 왜? 좋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가 만 60세고 할아버지가 39세야. 그래도 이용 가능해. 아무나. 소유권을 누가 가졌느냐는 상관없고 부부 중에 아무나 만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할아버지가 60세고 할머니가 50세였거든요. 근데 10년 지났어.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네. 그러면 할머니가 60세가 되셨죠? 그러면 주택 소유권을 할머니 앞으로 이전시키고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계속 또 받는 거야. 그 통상 이제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좀 더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에 대한 부분마저도 이제 나중에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죠. 이거 지금 가입자가 지금 몇만 명이 돼요. 10만 명까지는 안 되는데요. 몇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 이게 올해 상품을 다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혜택을 확 줄이겠지, 뭔가를 이제 당연히.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내년에는 다시 상품이 나오면 이런 혜택이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 조정을 하겠죠. 연금 받을 수 있는 돈을 줄인다든지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 이용하실 것 같으면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이 제도예요. 예. 3억째 한 달에 60만 원씩 나오면 괜찮죠, 그래도? 그죠, 괜찮죠. 근데 제가 전에 수요 공급할 때 나주에 있는 제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휴, 다 기억하네. 뭐 하면서 그 정한 이야기 했어요? 어휴, 다 기억. 막걸리 대체제가 없다, 수직. 야, 천재들만 모였나 보다. 합격하겠어요, 합격하겠어요. 그 동네 가보면요. 진짜 그 시골에서 이렇게 계량주택 이런 거 말고 예, 한 마당 한 100평 정도, 150평 정도 있고 오래된 진짜 옛날 주택 있잖아요. 그는 3천만 원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저번에 작년 말인가 아니 작년 말 후반이구나. 정한이네 집 바로 앞에 땅이 한 150평 돼요. 그리고 이제 기아집이 있었는데 좀 허름했어. 그 1,500만 원에 팔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냐.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3천만 원 안 된 주택도 많아요. 그럼 볼래요?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히면 한 달에 생활비가 쏠쏠하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히면 얼마 나와요? 담배 두 보루 값도 안 돼 버려요. 그럼 노후 생활에 전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뭔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시골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솔직히 뭐 새로 집을 짓거나 개량주택 말고 그 나중에 거기에 세지란 데거든요. 그런데 외곽 뭐 나중에 문평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1억 넘는 주택이 거의 없을걸요. 뭐 땅이 엄청나게 많이 딸렸다거나 그런 모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도시 거주자들, 도시의 어떤 노후 생활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상품이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정부 비판론자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좀 그러니까 노후 계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디 우리 프린트물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서 저거 묶어서 살짝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 조달. 자, 파이낸싱이 자금 조달, 자금 융통이에요. 돈을 만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알고 있는 게 자금 조달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만들어내는 담보대출이 일반적이잖아요. 담보대출이.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갑돌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어요. 개발업자가 있는데 저기 이 사람이 저기 수안지구 저쪽 뒤쪽에다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근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무려 2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예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 그런데 갑돌이가 가진 주택이 있어요. 옆에 땅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한 2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다면 갑돌이는 이 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잡혀가지고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10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가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저기 내가 이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입지도 좋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의 사업성, 수익성 똑같은 말이에요. 이 수익성을 한번 네가 검토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이 수익성을 믿고 담보로 잡고 나한테 투자를 대출을 한번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고 개발 사업의 뭐 담보대출?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용어 정리 먼저 좀 해야 돼요. 갑돌이는 개발업자잖아요. 요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 업자. 근데 갑돌이를 차입자라고도 불러줍니다. 아무튼 돈을 수익성이 담보가 되긴 하지만 돈을 빌려오는 주체니까 차입자 또는 갑돌이를 시행사라고도 불러줍니다. 시행사. 저기 옆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저기 가보니까. 근데 그 펜스 쳐놨는데 예,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공사 개요가 있으면서 시행사 강남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식회사 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 건물 건축 누가 해요? 그렇죠. 현대가 합니다. 이거 완공되면 거기에 뭐라고 브랜드가 붙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붙습니다. 왜? 지가 만들었다 이거지. 근데 얘는 돈 받고 만들어주는 주체고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조달해서 끌고 나가는 주체는 현대가 아니고 강남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입니다. 이게 시행사고 이게 시공사야. 그러니까 갑돌이는 개발을 시행하려고 하는 누구다? 시행사다 이렇게. 다음. 이제 은행은 또 어떻게 표현도 되냐면 이제 프린트문을 잠깐 좀 읽어볼게요. 저기 이제 우리 여기 특징의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대출자라고 보이시죠? 그게 은행이죠. 근데 은행은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맞죠? 리스크를 떠안고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 국가가 만드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데 전문적으로 PF 대출만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있죠. 이제 론이 뭐냐면 대출이에요. 통상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의 은행이 혼자 다 대출을 해줘 버렸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자금이 묶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채권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채권단. 채권단 여러 은행이 같이 대출을 공동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채권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신디케이트로는 밑에다가 공동 대출이라고 써보세요. 여러 은행이 같이 대출을 한다 이런 개념. 다음에 이제 건설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컨소시엄은 규모가 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럿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컨소시엄이다 이제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근데 자, 이제 SOC 뭐 도로, 철도, 공항, 뭐 터미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SOC라고 하는데 우리 민자도로라고 들어보셨죠? 민자 유치. 우리 학원 근처에도 뭐 저쪽에 뭐 유덕 뭐 IC 그쪽이라든지 또는 광주 무안 이렇게 도로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다 민자도로인데 가장 이제 민자 고속도로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예요. 총 연장이 80km거든요. 예. 이걸 이제 BTO 방식으로 했어요. BTO 방식으로. B는 빌드 건설한다, 준공한다 이거예요. 건설한다. 11개 건설사가 이게 고속도로를 80km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공사거든요. 그래서 11개 건설사가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컨소시엄을. 그리고 이게 총 몇 년이냐면 5년에 걸쳐서 건설했어요. 준공하자마자 트랜스퍼 국가에게 소유권을 양도 이전 귀속시킨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를 국가가 주지 않아요. 30년 동안 이 시설 운영권, 오퍼레이트 운영권을 컨소시엄 법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운영권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이 한두 가지 있죠. 뭐죠? 통행료 수입이죠. 그러니까 민자도로는 뭐 편리하게 이용하긴 하지만 통행료가 되게 비싸요. 비싸죠. 예. 우리 집에서 저도 오늘 오전 수업 끝나고 잠깐 전주역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서 여기서 광주에서 전주까지 가면 고속도로만 타면 한 거의 80km 가까이 될 거예요. 한 70 몇 킬로, 80km 정도 될 건데 통행료가 4,300원이에요. 그죠? 요거 통행료 있잖아요. 만 얼마 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냐? 운영을 누가 해요? 민간이. 그러니까 사용료가 더럽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무튼 통행료 수입 플러스 또 뭐 또 있는데 휴게소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렇게 후배네 이렇게 회사 콘도가 평창에 있어요. 용평 스키장 앞에 있는데 그래서 매년 이제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다다음 주에는 이제 연말에 또 이 눈썰미 태워주러 이제 거기 가요. 우리 집에서 가면 거의 한 400km 정도 될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 갈 때 아마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안 거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행료가 2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휴게소는 2번 들려야 되니까 거의 한 4만 원 돈 나와요. 휴게소 하면. 막 휴게소 가면 막 뭐 엄청 먹거든요. 막 이거저거. 한 2번 가니까. 그래서 휴게소 운영권 그 수입도 있죠. 그거 가지고 보존해라. 이게 바로 이제 BTO 방식, 민자도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것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국가가 만들지 않고 민간 건설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지고 민간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건설 컨소시엄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민자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민자 사업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되게 안 좋은 측면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서울에 보면 이렇게 뭐 우면산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게 다 민자거든요. 근데 국가가 수익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8%를 잡았다. 8% 잡았다. 근데 민간이 운영하죠. 근데 수익률이 원래 목표치 8%에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뭘 가지고 와. 그냥 민간이 다 먹는 거지. 근데 덜 나오잖아요. 다 보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 고수익 사업.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떤 논의도 있냐면 이제 갈수록 이렇게 노령층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2020 몇 년도 넘어가면
2030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노인들의 복지 그 되게 중요한 문제죠. 해줘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요런 민자 사업 이거 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복지 자금을 민자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런 게 막 자기 지방에 어디 이제 뭐 교량을 연결했다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게 민간한테 가지 않고 그런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쓰는 뭐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해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개발업자를 뭐라고 부르고 은행을 뭐라고 부르는지 투자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이제 살펴봤고 다시 한번 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발 사업에 뭐가 담보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어떤 특징, 반응, 은행 입장에서 어떤 특징, 반응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어디?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부동산, 확실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불확실한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PF 대출하고 당연히 PF 대출이 위험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뭔가 안전장치를 걸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다음에 차입자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렇죠. 근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만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자금 융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차입자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차입자 입장 봅시다. 뭐가 담보가 되니까?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차입자는 돈을 빌려오는데 이게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개인적인 부채라면 2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잡혀봐야 한 10몇 억밖에 못 빌려와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수익성이 담보가 돼서 개인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만 좋으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수익성이 담보가 돼. 그래서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뭔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개발업자 갑돌이한테 내 돈 물어내라고 내놔라 이놈아 하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은행이 차입자 입장에서 장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는 은행의 아픔을 다뤄볼게요. 이 은행이 수안동은 분명히 아파트 지으면 대박 터질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수익성이 충분하다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걱정스러우냐면 이 자체는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갑돌이에요. 갑돌이 회사가 지금 무안에도 담양에도 한평에도 개발 사업을 벌려놨거든. 크게.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이건 괜찮지만 이런 데서 벌려놓은 사업에서 뭔가 부도가 난다면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이 PF 사업까지 영향 끼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잘라버리겠대요. 신용을 연결을 절단시켜버리겠대. 우리 신용카드 쓰다 보면 하나 빵꾸 나면 나머지도 나중에 다 정지 맞아버리는 거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완 개발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회사를 만들라고 한대. 그래서 여기서 개발 사업 진행하래. 돈도 여기서 줄 테니까. 그러면 무안에서 어떤 게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 PF 사업까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신용을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PF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하도록 해서 기존 개발 사업 등을 통한 개인적인 채무가 PF 사업에 연결되지 않게끔 잘라버리겠다. 신용을 절연. 다음 은행이 돈을 개발업자한테 시행사한테 직접 주잖아요. 직접 안 줘요.
직접 주면 시행사가 헛짓거리하면서 돈을 다 빼먹고 시공사 공사비 제대로 안 줘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하고 으쌰으쌰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행 머릿속에는 오로지 무슨 생각이냐면요. 계획대로 공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서 분양을 해서 내가 투자한 거 투자 원금 플러스 많은 이자 수익 얻고 빠져야지. 오로지 관심사가 그거거든. 그러려면 이 부동산이란 아파트란 물건이 계획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돈 안 주고요. 통상 이제 신탁 계정을 만들어요. 신탁. 좀 이따 신탁 나오는데 이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돈 집어넣어서 여기서 자금 지출을 통제합니다. 그럼 어디? 역시 좀 이따 나오지만 시행사 이익하고 시공사 공사비하고 어디에 우선적인 자금 지출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시공사의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나가도록 통제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통장 이름을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그래요. 또는 결제 위탁 계정. 계정이 통장을 계정이라고 그래요. 별도의 통장을 만든다. 그 통장의 이름이 뭐다? 에스크로우. 이렇게 에스크로우 통장 이렇게. 예. 자, 일단은 용어 5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개발사업이 뭐가 담보가 된다?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수익성이 담보가 되다 보니까 차입자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소구 금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그래서 은행은 뭔가 안전 장치를 걸어야 된다. 첫 번째, 차입자의 개인적인 어떤 부도, 파산 등이 PF 사업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하게끔 한다. 신용을 어떻게 하겠다? 절연 잘라버리겠다. 예. 다음.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 통장 이름이 뭐다? 에스크로우 계정.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 5개를 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2번 보니까 은행이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1번. 시행사의 이익보다는 공사 비용이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통제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2번, 3번은요. 은행이 시행사하고 시공사 모두 다 오라고 그래요. 이리 와봐. 다 들어와. 예,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국은 시행사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시공사 발목을 잡아야 돼, 은행은. 결국 물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공사.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먼저 각서 쓰라 그럽니다. 개발 사업 진행하는 도중에 혹시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날 수 있죠. 부도가 나는데 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정상화 시킨다라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은행 그런 거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딱 그 순간 사업권, 시공권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 각서를 요구해요. 그리고 이제는 시공사 발목을 잡아야 돼요. 실제로 시공사가 만약 현대건설이다. 그럼 현대건설한테요. 지급 보증하라고 그래요. 통상 130%, 140% 정도. 그러면 총 공사비가 1,000억이면 현대건설에서 뭐 금융비용까지 고려해서 무조건 1,300억 범위 내에서는 책임지고 내가 부채 떠안으면서 공사 완공시키겠다라는 확약서를 미리 받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3번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 PF 대출 채무 인수 및 보증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하는 거예요. 다음 4번에 개발 대상지에 대해서 담보 신탁을 설정한다 이런 말 있죠? 자, 요 담보 신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담보 신탁. 뭐 제가 책은 피지 않을게요. 왜냐면요. 저 뒤쪽에 사실은 개발 방식이 몇 개 나오는데 그냥 용어만 나오고 세부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어차피 입문서니까 그냥 용어만 한번 들어보게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 방식을 가지고 담보 신탁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이 신탁이 뭔지 한번 잡을 건데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그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개발하는데
신탁을 통해서 개발하는 신탁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 개발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 위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이 있고 위탁 개발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예. 자, 뭐 신탁 개발 방식, 위탁 개발 방식 이렇게 먼저 신탁을 설명하는데 하기 전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신탁은 소유권 이전. 자, 시작. 신탁은 소유권 이전. 자, 해볼게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에요. 근데 갑돌이가 이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예. 신탁회사한테 무궁화 신탁한테요. 예. 신탁회사를 신탁사를 합니다. 뭘 한다? 신탁사. 그래요? 이 무궁화 신탁사한테 야, 내가 이 토지를 너한테 3년간 맡길 테니까 너가 자금 조달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다가 개발 사업 좀 이렇게 해줘. 내가 나중에 수수료 많이 줄게 등등등 이렇게 맡긴대.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 이름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신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해서 신탁 토지 또는 그냥 신탁 재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그냥 나오는 거지 오답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이 용어는 중요합니다. 맡겼습니까? 맡아줬죠? 소유자 맡긴 자를 위탁자라고 그래요. 맡아준 자는 수탁자. 암탉은 있나요? 그냥 우쩍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맡기는 자가 위탁자고 맡아주는 자가 수탁자예요. 대충 기본적인 틀 지금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신탁회사가 다시 또 요구해요. 갑돌이한테. 내가 개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는 있는데 좀 불안하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달래요. 그래서 뭐가 불안한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돌이 너가 죽어버리면 니네 자식들 와서 우리 아버지 거 가져갈 거야 하고 상속을 등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또 내가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강원랜드 가가지고 막 도박에 미쳐가지고 채권자가 압류한다고 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 상태로 못 하겠대. 확실하게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달래. 어떻게 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야. 자, 등기부 갑구에 5번 갑돌이가 재작년에 땅을 샀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돌이한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갑돌이 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탁이란 것은 매매가 아니지 않나요? 매매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신탁회사 명의로 6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거 신탁 등기네 다 알아. 혹시 신탁 등기부 보시면 계세요? 안 계신가요? 신탁 등기부 보면요. 신탁 원부라고 뒷장에 또 별도의 종이가 붙었어요. 그거 보면요. 겉에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만 나오는데 뒤에 딱 넘겨보면 신탁의 목적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신탁을 했고 몇 년 동안 신탁을 했고 세부적인 게 뭐고 이 신탁을 통해서 나중에 목적이 완성됐을 때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해주고 세부 사항이 나와.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요.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매매가 아니고 그냥 단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소유자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갑돌이. 그리고 이거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신탁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말소돼요.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빨간 줄 긋기 전까지는 제3의 권리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탁회사가 앞에 대문 지키고 있죠. 그러면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갑돌이 죽어도 상속 등기 안 됩니다. 갑돌이 채권자 압류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야. 신탁의 가장 큰 특징.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위해서 형식적인 뭐 이전, 소유권 이전이 나타난다. 그러면 개발 사업은 누구 명의로 진행되겠어요?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은 누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갑돌이 앞으로 대출 안 나옵니다. 갑돌이가 밑에 국민은행 가지고요. 대출 담당 직원한테 등기부 딱 던졌어요. 봐봐. 뭐예요 했더니 야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봐. 그러니까 아유 갑돌이란 분이네요. 이 신탁 등기 하셨군요. 그런 거야. 갑돌이가 씩 웃으면서 예, 주민등록증 또 던졌어요. 내가 갑돌이야. 돈 좀 빌려줘. 대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진짜 소유자는 누가 보더라도 갑돌이지만 얘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금 조달도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 도중에 발생되는 각종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가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죠. 신탁의 특징, 소유권 이전. 그렇게. 예. 다음 나온 김에 이것도 좀 미리 해버릴게요. 개발 사업 위탁 방식인데요. 자 이번 볼게요.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이름이 갑돌이야. 근데 갑돌이가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좀 비슷하네. 직접 하지 않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건설사한테 야 여기다가 건물 지어. 내 공사비 얼마면 되겠어? 17억이면 되겠어? 그래 이겁니다. 그냥 돈 주고 이식시키는 거.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맡겼으니까 개발 사업을 위탁한 자예요. 건설사는 수탁한 자죠. 이제 사실 위탁과 수탁은 상반되는 용어인데 시험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도 있고요.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도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용어는 반대잖아요. 근데 그냥 맡기는 놈 입장에서는 그냥 위탁한 방식이고 맡아주는 놈 입장에서는 수탁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냥 동일한 용어로 취급한다는 거. 그럼 여기는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나요? 아니요. 아니.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건설사는 공사 끝난 다음에 17억 공사비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일시키고 돈 받고 일해주고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누구한테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한테 있으니까 완공된 부동산의 지분 공유란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건설사는 약속대로 공사비 17억 받기로 했죠. 그 공사비를 시험에서는 수수료라고 그래. 건설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업 위탁 방식이다. 그래서 보니 둘이 닮은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놈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큰 차이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고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이 차이. 근데 이것도 은근히 물어봐 준다는 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신탁의 특징 뭐 이전? 소유권 이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용어인데 중요한 거거든요. 자, 무슨 신탁? 담보 잡기 위한 신탁이야. 담보를 잡기 위한 신탁이 담보 신탁인데 자, 제가 은행이에요. 근데 갑돌이가 이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 하겠다고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토지도 갑돌이가 찜만 해놨어. 토지 매입비도 한 10%만 지가 돈 주고 샀고 나머지는 내가 돈 빌려줘야 돼. 그리고 공사비도 내가 빌려줘야 돼. 근데 오케이 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돈 빌려주면 이 아파트 지을 이 개발 대상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내 이름으로 1번 근저당 빵빵 찍어놔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줘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돈 빌려주고 개발 대상지에 대해서 저당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만약 여기다가 이 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가지고 선분양한다고 해봐.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도둑놈 새끼들. 저 사기꾼 같은 놈들. 아무도 분양 신청 안 하죠. 누가 하겠냐고. 저당권 있는데 토지에.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깨끗해야 되거든요. 제한 물건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나서도 나는 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신탁을 이용하는 거지. 자, 신탁의 특징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정한 신탁사가 무궁화 신탁이야. 무궁화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키는 거예요. 갑에서 신탁회사로.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에다가는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분양하면 여기서 그냥 끝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지. 아무튼 소유권을 받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저당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갑돌이는 절대 헛짓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 지한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정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확실하게 담보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소유권이 갑돌이한테 있든 신탁회사한테 있든 저당권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분양할 때 아무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죠. 그게 바로 담보신탁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도 개발 대상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선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신탁의 이름이 뭐다? 그게 담보를 잡기 위한 담보신탁이다.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가장 큰 특징, 신탁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신탁의 특징은 소유권 이전,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다. 실질적인 매매냐? 실질적인 매매? 아니지. 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네. 오늘 좋은 거 너무 많이 배운 거 아닌가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90페이지 펴놓고 잠깐 휴식했다가 하죠. 네.